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60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요서울 TV 주간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신환 의원 7층에 오신환 의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오늘 소감이 어떤지 한번 좀. 안녕하세요. 네. 신환아. 짐 빼고 있네. 다 됐어 거의. 아이고 우리 시환이 어떡하죠?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로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여기 앉아야 되나? 네, 나가요. 네, 네. 뒤로 저 이거 그래서 아니 많이 어떻게 나왔어요.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어? 우리 태호 형이 한 번 하네. 정태호가 된 거지? 네. 정태호 의원 이제 당선자 모른다고. 한 번 하네. 고생 많았어. 많기는 그쪽도 그지? 정태 후보? 위원장? 이거 축하 인사를 했지? 누구한테? 정태호 의원한테. 아 통화했지. 통화했지. 네, 당황하더라고. 전화 올 줄 모르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그래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여기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이번에 저와 함께 낙선을 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험지였어요 거기가 사실은. 그죠? 재선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관악을 지역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신환 의원이니까 재선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본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제 지역도 마찬가지. 근데 뭐 지금 이제는 뭐 요번 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 수도권이 험지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 이제. 강남 빼고.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정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관악구 전체 오늘 갑을 당 지지율이 25% 받았어요 평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옛날에도 안 그랬나요? 옛날 그 관악은? 정도는 아니었죠. 관악은 험지 중에 험지였는데. 그래서 30%는 넘어야. 제가 사실은 원래 관악 갑 출신입니다 이게 원래. 거기서 학교 나오셨죠? 네, 거기서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중학교는 용산중학교 나오긴 했지만 봉천초등학교 거기서 갑 지역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쪽을 원했긴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잘 안 돼서 또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정치반을 떠났다가 또 다시 오고 네, 그러죠. 수도권에서 연구라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뭐 거기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악에서 정치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수도권은 어차피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막 우리 관악구 지역이요, 선거 4년이 지나면 50% 이상 유권자가 바뀌어요.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천 네. 서구도 그래요. 1인 세대하고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정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연고의 개념이라는 게 크게 많이 좀 희석돼 있죠. 네, 맞습니다. 막 저희 인천 서구 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가 관악에서 6번째 선거. 와, 놀랍죠. 예. 제 몇 선거가 승 몇 패입니까? 3승 3패. 야, 3승 3패. 야, 제가- 5할을 때렸습니다. 관악에서. 네. 보수의 이름으로. 이제 사실은 지난 2번의 낙선 때도 뭐 힘드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좀 멍하니 이 며칠 있었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손 붙잡고 나가서 낙선 인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사했어요? 네, 낙선 인사 이게 전통시장 나가서 했는데 한 2군데 들리고는 좀 힘들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다시 힘내서 하여튼 재래시장은 다 인사 마쳤고요. 네. 네, 이제 또 차근차근 또 인사는 해야죠. 네. 네. 저는 그 플래카드 붙이고 우리는 전통시장이 없어요. 인천 서구는 한 곳도. 서구 을은 특히. 그래서 네, 상가들하고 기존에 알았던 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되고 전화를 돌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쉬운 것도 많고 앞으로의
향후 오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지금 생각 중이실 테고 네, 네. 일단 아쉬운 것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아쉬운 거. 아, 8년 했나요? 아닙니다. 저 국회의원 되게 오래 한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데 네. 5년 했어요, 5년. 아 재보궐선거로 들어간 건가요? 19대 보궐선거 1년짜리 들어왔다가 네. 20대 국회 했으니까 5년인데 5년. 뭐 지역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6번 선거했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정치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의원도 했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래 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외부에서도 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그것도 7개월 번에 안 했거든요. 그때 뭐 많이 봤던 기억들 때문에 그러신지 국회의원을 오래 한 줄 알고 계신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제 3선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꽤 많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또 여전히 이제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으면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좀 다시 좀 복원이 돼서 국민들께 신뢰를 갖는 국회의 모습 또 정치가 이렇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참 그리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말 아쉽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선 의원이나 이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당을 다 떠나서 이것만은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걸 봤는데 예를 들어 당이 365일 상임위원회가 항상 가동되는. 네. 그래서 조응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법안이 와도 당일날 법안을 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많은 법안. 네. 사실은 분명히 법률에 법안을 검토할 시간과 시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 이게 어떻게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좀 가슴에 와닿았고 또 한정현 의원인가 그분은 상임위가 365일 돌아가야지 이게 그게 가능한데 네. 원내대표들끼리 맨날 만나서 거기서 협상해서 당 이거 법안서로 뭐 통과시키자 이거는 된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다 거수기 역할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의원들 거기서 이건 법을 통과하자 말자 거기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딜로 형태가 되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거수기 역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꾸려져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절실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가 갈등하고 대치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되겠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어차피 힘을 모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는데 네. 150건 정도 법안 처리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법사위가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 그 전날 법사위가 제가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했는데 법사위에 올라온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와야 되니까 당일날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환노위에서 당일날 통과된 것이 법사위로 당일날 와갖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받아보는 그게 숙려기간이나 기간이 분명히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국회라 그랬는지 더더군다나 막 땡처리 하듯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조금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 그것을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근데 맞죠. 그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국정감사에 내년도 예산을 그냥 통으로 몰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365일 상임위도 그렇지만 뭐 365일 국정감사 하듯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으나 제가 지금 생각할 때 21대에도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일, 나라의 일, 입법하는 일, 특히 예산, 결산 이런 거 사실 결산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 뭡니까 윤미향 씨인가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회계 이런 것들의 결산에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펑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행정안전부 해야 되는데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산 딸 때만 막 국회의원들 바쁘고 사실은 예산 어떻게 썼나 이 결산하는 거 맞아요. 이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중요한 드는데. 문제죠. 사실은 그것을 예산이라는 건 준비해서 추계해가지고 결국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평가하고 결산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산이라는 것을 거의 무관심하게 해버리고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니까 이것이 연속성도 그렇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런 그냥 단순히 끊어져서 예산을 논의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행정부 중심주의로 지금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도 그렇고 권한이 거의 행정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심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도 권한의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국회가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부로서 입법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도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4년 동안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국회의원 하는 그냥 일이죠. 엄청나게 큰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국가사회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입법의 시스템들이 국회가 조금 사무처도 그렇고 거기에 중심이 돼서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선거를 뛰면서 느끼는 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역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진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좀 깨서 정말 진실하게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논의해 볼 좀 필요가 있다.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지난번에 연동형 갖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 갖고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형해화되고 웃기는 선거를 치렀는데 위성정당 만들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논의도 없었어요. 그냥 연동형 비례제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서 벽에 부딪히고 논쟁이 일어나서 결국엔 준연동형이라고 했다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어쨌든 사실 말도 안 되는 망한 거는 이제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이제 그런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사실은 연동형 비례 이게 22대에는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되겠죠. 이제 지들끼리 이제 또 다시 바꾸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패스트트랙 과정 결과물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이제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사실은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네. 독일식의 우리나라 체질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지는 않고 국회에 들어와서 역할하고 싶은 사람들의 연동형 비례제인 거지. 그거는 비례정당들 정당 명부식의 독일식 선거제도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소수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 논의를 좀 해서 지역구에 함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들 통해서 국회의원이 또 신뢰받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전 정말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이제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나눠져. 왜냐면 성북구, 도봉구 거기는 같은 지역이에요, 사실. 관악, 금천도 거기 같은 데예요. 동작 거기 다 같은 데라고요. 영등포구 다. 사실은 다 5분 거리, 3분 거리 이런데 거기서 사실은 지역 민원 거기서 다 겹쳐요. 지역 민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묶어서 중대선거구제로 몇 명 뽑아도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대선거구제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 일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가 있죠. 너무 매몰되지 않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22대인가요 지금? 21대에서 좀 한번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가 도입돼서 운영이 됐잖아요.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의 어떤 뭐 경쟁은 다소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순수하게 이제 협치할 수 있는데 정당 내에서의 어떤 이제 또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이제는 뭐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그 굉장히 많은 의석들을 차지하니까 그들끼리의 이제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중대선거구제 하려면 이제 또 현역 의원들끼리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정치를 어떤 제도로 운영을 해야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받는 이런 선거제도 결국엔 소선거구제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올와 나싱으로 결국에는 뭐 내가 다 먹거나 다 잃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것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10%의 지지를 받았는데 10%의 권한과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욕심 안 내죠, 사실. 근데 무슨 이게 40% 얻은 정당이 100%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걸 무조건 끌어내려서 다음번에는 내가 어쨌든 권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좀 워낙 뭐 177석이나 되는 네. 거대 여당이 사실상 이제 180석이었죠. 거대 야당이 해방 이후에 거의 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놀랍고 충격도 크고 네. 어떤 보수 진영 쪽에서는 정말 지금 아직도 멘붕에 빠진 국민들도 있고요. 야, 어땠습니까? 선거 딱 결과 나오고. 아 정말 뭐 두렵죠. 일단 뭐 국민들이 뭐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미래통합당이 결국에는 참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뭐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다시 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제가 국회에서 어쨌든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아 국회의 상황이 아 정말 좀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21대가 운영이 될까 아 사실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통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관심 없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뭐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 미래한국당 원초 대표를 만났는데 뭐 할 것처럼 둘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삐그덕거려서 지금 뭐 요원한 것 같은데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원칙을 지키고 정도로 가지 않고 자꾸 꼼수 피우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는. 예, 그것이 뭐 한 명 또 어디서 영입해서 교섭단체 만들어서 뭐 그거 한들 지금 눈앞에 잠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크게 국민들이 지탄받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선거 치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독자적인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빨리 선거 끝났으면 민주당 바로 그냥 통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예. 미래한국당 제 의원들 만나보니까 오늘 또 2시 반에 신원식 장군 네. 당선 인터뷰했는데 신원식 장군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경우 오히려 또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이 보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어요.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것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좋게 봐줄 리도 만무하고 힘이 거기에 또 쏠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합쳐서 내부에서 개혁하고 변화해서 더 큰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저는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적으로 그것을 자꾸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느낌. 예, 그리고 이게 무엇이 맞느냐,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리들끼리 내부에서 보면 아, 그렇게 해서 양쪽이 두 개가 권력을 갖고 나름대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돼서 지금 거대 정당인 민주당을 좀 견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오판입니다.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언젠가는 합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합칠 때는 또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원칙대로 그냥 빨리 정도대로 가야지 여기서 꼼수 피면 첫 단추가 또 잘못 끼워진다 21대. 저는 그 초선 의원들 처음으로 국회의원 들어오는 저기 초선 의원 후배들한테 네. 꼭 요거만은 좀 해라. 거시기 역할 잘해라. 뭐 아니면 거시기 역할이 아니고 너희 좀 목소리 내라. 뭐라든가 뭐 좋은 얘기 좀 없습니까? 꼭. 제가 초선 만약에 당선돼서 왔으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까? 뭐랄까요, 상대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그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할 텐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도 주문하고 싶은 거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라고 해서 사실 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어쨌든 국민들의 41% 정도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고 결국에는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국회는 불신받고 뭐 그런 측면이 계속 남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늘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때도 우리는 입법부 국회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여야의 기능이 아니라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그것을 삼권분립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 거수기, 야당은 눈치 보면서 지도부의 거수기 이런 역할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어떤 거수기 역할 안 하려면 네. 의원 내각제로 바뀌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아니면 대통령이 잘했다고 야당에서 박수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내놓는 건데.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은 분점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충분히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온 바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뭐 형태들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이 권력을 가지면은 놓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빨리 좀 분산시킬 것인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원 내각제에 대한 불신들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 그것이 지금처럼의 대통령 혼자 독주하는 그런 방식의 국가 운영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제는 의원 내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너무 버거워요. 이게 너무 힘들고 네. 이걸 좀 의원 내각제로 해서 좀 나눌 필요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나오고 데모도 나오고 맨날 이러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어떻게 사전 선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전 선거 없애고 내가 볼 때 당일날 한 이틀 3일을 주더라도 거기서 끝을 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맨날 사전 뭐 선거의 QR 코드가 어쩌니 저쩌니 그걸로 매일 말이 많으니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죠. 사전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그냥 또 정당의 정파적인 생각에서 또 접근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쉽게 응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좀 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가 지금처럼 과다하게 집중되게 되면 표의 왜곡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본 투표에까지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13일이라는 선거운동 기간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미 그 이전에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본투표까지의 그 공백을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불가피하게 본투표를 못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전투표에 더 많이 쏠려가서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 그리고 이틀이나 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 본투표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본투표 날짜를 아예 이틀 줘버리잖아요. 뭐 그것도 한 예, 방법이라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면 이게 위험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날 원래 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의견을 넣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QR코드니 부정선거니 이런 단어 나오지 않겠죠. 예, 맞아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돼도 뭐 누가 선거 조작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제도 운영 바뀌어야 되지만 하더라도 사전 투표의 관리 체계는 엉망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어느 한쪽 진영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제가 무슨 뭐 만주 변호사도 아닌데 5년 동안 법사위원 하면서 거기에 간 것도 결과적으로 그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로스쿨이 그런 거예요. 로스쿨이 실제로 공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 정성평가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단점, 핸디캡이거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공정하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그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판검사가 배출이 됐는데 나중에 판사가 그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출신 자체가 니네들은 부정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변호사 딴 거 판사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 국민들이 불신이 확산돼 가면 그러니까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이라는 것이 훼손돼서 이것이 실제로 부정이 일어났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그것을 반드시 공정하다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논란들은 제가 봐서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나 이런 것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없다. 누가 해야죠. 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건 여야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하여튼 실제로 똑같은 전자개표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물론이요. 예. 왜냐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뭐 10만 명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이런 건 이 얘기가 안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예전에도 있었고. 좌파 진영에서 그걸 또 문제제기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끝났다고 치자 하더라도 다음 대선, 다음 지선이 있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럼 선거할 이유도 없어지고 국민의 어떤 신뢰 없는 받지 못하는 선거는 제가 볼 때 아무 의미 없다. 맞아요. 앞으로의 그 행보라 그럴까요? 네. 정치 아직은 40대니까 그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걸 또 굉장히 젊어요. 이제 51이에요. 51.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만으로 50이에요. 생일 안 지났으면 49이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요. 젊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 저기에서. 근데
재선하고 시의원까지 하고 정치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젊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3선하고 지금 4선 못해서 네. 정치를 어떻게 떠나게 됐는데, 떠난다는 표현이 잘못됐고 이번에 떨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해야죠. 어떻습니까? 뭐 정치를 하면서도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해왔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뭐 좀 성찰하고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좀 이 정치하면서 특히 국회에 들어오니까 요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만 매몰돼서 이렇게 세상을 봤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특히 이제 제가 과거에 아시다시피 제가 연극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예종 출신입니다. 못 만났던 사람들, 또 정치라니까 거기에 맞는 부류에 맞는 사람들, 또 그쪽 진영에 맞는 사람들만 또 주로 만나게 되니까 그런 또 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제 스스로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러면서 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협위원장 계속 유지하고요. 네, 사무실도 그냥 제가 다 이사해서 선거 사무실 그거를 이제 뭐 연구소를 만들든지 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오신환 의원 앞으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눈여겨 보아주시고 굉장히 그 험지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보수가 아무리 안 좋았던 험지에서도 당선이 됐던 두 번이나 당선이 됐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4년 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보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서울시장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오신환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림동 순대 그 뭐야 마을인가 거기 한번 가야지. 예. 순대촌.